아앤드류 파케오 볼스는 86세의 나이로 윌트셔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0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가죽 표지 일기장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카밀라와의 결혼 생활을 끝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1995년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바로 그 점이 이 모든 상황에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30년 동안 이 이야기는 너무나 깔끔하게 흘러왔잖아요. 에운토의 한 군 장교는 아내가 미래의 왕과 함께할 수 있도록 우아하게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는 이해심 많은 전 남편이자 자신의 위치를 아는 남자. 복잡한 삼각관계 없이 왕실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야기에서 사라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문서와 시간 순서 그리고 구체적인 회의들을 살펴보면 이 깔끔한 이야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던 한 남자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조직적 공작이며 그의 침묵에 대한 대가는 사실상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크라운 워치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 올라올 분석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시간 순서만 봐도 정말 놀랍거든요. 1995년 1월 앤드류 파커 볼스는 런던의 한 법률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는 고위 궁정 관리들과 법률 고문들이 가득했고 그의 앞탁자 위에는 평생 그를 법적으로 침묵하게 만들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대중의 반응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칼슨은 전년도에 전국 방송에 나와 불륜을 시인했고 이로 인해 앤드류 파커 볼스는 세상에서 가장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남편처럼 보였다. 모두들 그가 단지 길을 닦는 것일 뿐이며 아마도 궁궐로부터 조용한 감사 인사나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 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당시 내부 기록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앤드류 파커 볼스에게 가해진 압력은 미묘하지도 정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궁정 사람들은 그의 자존심에 호소하거나 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두 가지, 즉 그의 군대에 대한 충성심과 자녀들을 곧바로 겨냥했다. 그들은 그에게 예언을 늘어놓았는데 솔직히 그들이 협박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언이라기보다는 그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에 가까웠다. 그들은 앤드류 파케오 볼스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면 법적 증거 수집 과정에서 왕실 전체가 공영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언 녹취, 재정감사 선서, 증언 왕위, 계승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블루스 앤 로열 연대 장교로 복무하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종 실버 스틱 인 웨이팅을 맡아 국가 행사에서 여왕을 경호했던 앤드류 파케오 볼스는 그들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서류에 서명했고 이야기의 악당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자 눈을 감은 남자 모든 것을 방관한 무관심한 남편이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비극적인 것은 그 결정이 그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는 동료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 진실을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는 언론의 추적을 받으며 런던 거리를 걸어야 했고 헤드라인이 그를 실패자라고 부르는 와중에도 정중하게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1997년 11월 연대 만찬에서 동료 장교들이 그의 테이블을 피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위로를 건네야 할지 아니면 그냥 외면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파커 볼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군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은 원하던 대로 깔끔하고 조용한 별거를 이뤄냈습니다. 관심은 제도적 위기가 아닌 파탄 직전의 결혼 생활에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대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떠난 데 따른 인간적인 고통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가죽 표지로 된 일기장에는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정적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당시 온갖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앤드류 파커 볼스가 그에게 위자료를 받았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신문들은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합의금을 암시했습니다. 레온데오네세오는 찰스가 앤드류의 순종을 사기 위해 코널 공국의 비축금 일부를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럴듯하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야 왜 누군가가 조용히 사라졌겠는가? 하지만 그해 봄의 토지 등기 기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파커 보울스는 찰스 왕세자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푼도요. 그는 궁궐 법률팀이 제시한 일반적인 재정 지원안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표준 군인 연금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살았던 윌트셔의 웅장한 저택인 미들윅 하우스는 결혼 생활의 마지막 혼란스러운 시기에 쌓인 기존 모기지와 미지급 부채를 갚기 위해 팔아야만 했습니다. 앤드류 파케오 볼스는 자신의 자녀인 톰과 로라가 이혼 기록을 보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미래 왕에게 팔아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이름이 사업 거래처럼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재정적 안정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텅 빈 은행 계좌는 사실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던 훨씬 더 심오한 일을 드러냅니다. 찰스가 앤드류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상황에는 강력한 배후 세력이 있었다. 런던에서 전설적이고 진정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법률 해결사였던 굿맨 경은 1994년 후반부터 가명을 사용하여 윌트셔 지역을 조용히 드나들고 있었다. 그는 웨일즈 왕자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었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굿맨은 왕실의 재정 안정성을 분석한 고위 정치인과 왕실 고문들로 구성된 비밀위원회를 대신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위원회는 진정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앤드류 파커 볼스가 찰스의 오랜 불륜을 이유로 이혼의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은 찰스의 실제 순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코널 공국의 개인 계좌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법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영국 국민이 경제 불황으로 휘청거리던 시기에 왕실이 숨겨둔 엄청난 규모의 재산이 드러났을 것이다. 이내은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소장농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이 왕자의 개인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구스마인 경은 공개 재판이 헌법적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왕실은 재정 지원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파커 볼스는 사실상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책임을 지며 얼마 안 되는 군인 연금으로 살아가거나 공정한 합의를 위해 싸우고 자신이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제도를 파괴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인 연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삿짐 트럭이 미들윅 하우스 문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희생하는 대신 왕실의 수십억 파운드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개오는 종결되었고 집은 팔렸으며 대중은 황금 손해배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다. 궁궐 관리들은 위험 평가 기록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고 재정적 위협이 제거되었다고 여겼다. 하지만 돈 문제는 그들의 불안감의 첫 번째 층에 불과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는 전적으로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가정도 파탄난 군인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앤드류가 회색 인간들이라고 불렀던 궁궐 요원들은 그가 여전히 공식 군사 보안 코드 개인 일기 그리고 정보기관과의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족 재산을 빼앗는 데 성공했지만 의도치 않게
전국 모든 왕실 거주지의 구조를 꿰뚫고 있는 독립적인 정보원을 만들어냈습니다. 1995년 여름 앤드류 파커 보울스는 런던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제복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오후 시간을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연합클럽 도서관에서 보내며 작은 파란색 수첩에 상세한 시간표를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에서 찰스의 카밀라와의 개인 면회를 경호하기 위해 경호원들이 재배치된 특정 날짜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한 방어 파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궁궐 보안대는 그의 움직임을 즉시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미들윅 하우스를 빼앗긴 것이 그의 정신을 꺾지는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그를 자신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원한을 품은 무일푼의 준장은 카밀라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계획된 홍보 캠페인의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8월 앤드류 파커 볼스는 자신이 다니는 클럽에서 궁궐 관계자로부터 비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톰의 출판계 진출과 딸 로라의 미술계 진출을 앤드류의 계속된 침묵과 맞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둘러싼 그림자는 그의 혈통으로 옮겨갔고 그는 가해인적인 정의와 자녀들의 성공 사이에서 최후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이혼 서류와 재정 파탄,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위협이 닥치기 전 1991년 5월 배드민턴 승마 대회에서 앤드류 파커 볼스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비가 접대용 텐트 천막에 색타제 쏟아졌다. 텐트 안은 젖은 양모와 축축한 흙값 비싼 샴페인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었다. 앤드류 파커 볼스는 진토닉을 마시며 뒷문 근처에 서서 귀족들과 군 관계자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텐트 안이 조용해졌다. 다이애나 공주가 2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그녀는 행사 관계자들과 이야기할 틈도 없이 앤드류가 혼자 서 있는 구석으로 곧장 걸어갔다. 기자들은 바깥 바리케이드 뒤에 갇혀 있었고 그들의 망원 렌즈는 폭우에 흐릿하게 빛났다. 3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 찍힌 여성이 바로 코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정부의 남편, 다이아나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울여 그의 현실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단 한마디를 속삭였다. 그녀는 버킹엄 궁의 똑같은 회색 인간들이 자신과 찰스를 작전 변수로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보안기관이 그의 전화기를 도청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캔들에 연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찰스와 카밀라의 사생활에 대해 그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다이아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궁궐이 이미 그들의 결혼을 부수적인 피해로 여기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은 이미 다이아나와 앤드류를 왕실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피해망상으로 치부하거나 즉시 공개적으로 항의할 것이다. 앤드류 파케오 볼스는 둘 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 저녁 런던의 근위기병대 막사로 돌아가 군에서 부여받은 보안 허가를 이용해 자신의 관저 주변 보안 체계에 대한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다. 48시간 이내에 정보원과의 연락을 통해 다이애나의 경고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윌트셔에 있는 그의 집 외벽에 설치된 전화 접속함 안에 감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통신망은 가동 중이었다. 자녀들과의 모든 대화 장교들에게 내리는 모든 군사 지시, 카밀라와의 모든 언쟁까지 모두 녹음되고 기록되어 내각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고위위원회에 전달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앤드류 파커 볼스에게 근본적인 무언가를 산산조각냈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 평생을 조국을 수호하고 북아일랜드의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고 위험한 식민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바쳤다. 그는 지휘 체계 연대의 명예 여왕에 대한 맹세의 신성함을 믿었는데 국가기관이 자신을 적군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은 아내의 불륜보다 훨씬 더 깊은 배신이었다. 그는 자신이 연적과의 개인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거대 기업과 한 방에 갇혀 있었고 그 기업은 그의 개인적인 존엄성을 자사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긴장감은 1992년 7월 시렌세스터 파크에서 열린 비공개 폴로 경기 도중 극에 달했다. 캘스는 홈타임에서 뛰고 있었다. 앤드류 파케오 볼스는 왕실 관람석에서 심판을 보고 있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관중석에서 떨어진 탈의실에서 앤드류는 찰스를 마주쳤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짧고 냉철했다. 그는 카밀라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가족에게 가한 공개적인 망신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찰스의 폴로 경기복 옆 나무 벤치에 감시 국가 목록이 적힌 손으로 쓴 종이를 던졌다. 그리고 미래의 왕을 바라보며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그는 자신의 집에 대한 국가 감시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연합군사관 학교에서 있을 은퇴 연설을 통해 국제 언론의 간첩 행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찰스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감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궁궐 고문들을 옹호하지도 않았다. 그는 앤드류에게 헌법적 보호와 관련된 보안기관의 조치에 대해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왕자는 서류를 집어들지 않고 방을 나섰지만 48시간 후 윌트셔의 벽에서 감시 장치가 나타났을 때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당면한 위협은 제거되었지만 앤드류 파커 볼스는 자신의 승리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궁궐은 이제 그를 위험한 변수, 영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 간첩 행위에 확실한 증거를 가진 고도로 훈련된 군사 전략가로 여겼다. 1994년 6월 29일 앤드류는 안락의자에 앉아 찰스가 전국 방송을 통해 수백만 가구에 자신의 간통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궁궐 공보실은 앤드류가 어쩔 수 없이 불륜 사실을 공개하도록 방송 일정을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이후 정부는 앤드류가 완전히 공범으로 보이지 않고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추잡한 삼각관계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아무도 그의 책상 서랍 속 검게 가려진 파일이나 정보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앤드류 파커 볼스는 화면을 보고 함정의 진정한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남으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저항하면 반역자가 될 것이다. 궁궐은 언론을 이용해 협박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목표를 달성했다. 그들은 찰스를 동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그의 군사적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며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결전을 대중에게 예고했다. 몇 주 후 이러한 조작의 물리적 증거가 도착했다. 앤드류는 런던의 한 클럽에서 평범한 갈색 봉투 하나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해당 회계분기의 BBC 방송 편성표, 원본과 인터뷰, 6개월 전 날짜가 적힌 궁궐 언론 담당 부서의 내부 메모가 들어있었다. 이 문서들은 텔레비전 방송 전체가 찰스의 자발적인 솔직한 발언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된 제도적 재편의 일환이었음을 증명했다. 앤드류 파케오 볼스는 자신이 여왕의 제복을 입고 있는 동안 궁궐이 자신의 퇴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편성표와 개인 일지를 작은 가죽 서류 가방에 넣었다. 그는 어떤 직접적인 보복도 공무상 비밀법에 따라 즉시 군사 재판에
회부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국가는 국가안보법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행적을 은폐했지만 서류 가방 안에는 궁궐 참모들이 간과했던 마지막 변칙적인 사실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다. 다이아나의 접대용 텐트 경고. 전날 밤 내각 사무실에서 카밀라의 주소로 소포를 배달한 민간 택배 서비스 영수증이었다. 앤드류는 이 배신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작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리고 하이드파크 폭탄 테러 사건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가 가장 어두워지는 지점이다. 1982년 7월 20일 사우스 캐리지 드라이브의 활주로에는 파편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근위기 병대 호위 차량 잔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공기에는 화약과 타는 금속 냄새가 진동했다. 아일랜드 공화군 IRA이 설치한 못폭탄이 근위병 교대식 도중 폭발하면서 블루스 앤 로열스 연대의 병사 4명과 말 7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지휘관이었던 앤드류 파케어 볼스는 폭발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잔해 속에서 생존자들을 구조하고 긴급 군사 대응을 지휘하느라 군복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대중은 그를 연대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칭송했지만 그 비극으로 인해 생성된 문서는 수십 년 후 궁궐이 그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나온 모든 증거 자료는 철갑작 작전 오퍼레이션 아이언클랩이라는 라벨이 붙은 두꺼운 파란색 정부 폴더에 정리되었습니다. 아이 문세오는 20년 동안 국방부의 안전한 지하실에 40년 기밀 유지 규정하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테러 조직이 기병대의 말들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보안 허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3년 찰스와 카밀라의 결혼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왕실 구조조정 작전의 재정 책임자였던 마이클 피트 경의 책상에 이 서류철의 사본이 도착했습니다. 왕실은 군사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이 파일을 열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명예로운 장교가 협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취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피카딜리에 있는 기병 및 근위대 클럽에서 열린 회의에서 긴장감은 구체적인 충돌로 이어졌다. 마이클 피트 경은 법률 서류나 이혼 제안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언 클레드 작전 문서에서 발췌한 단 한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앤드류의 지휘 아래 있던 젊은 하급 장교가 폭탄 테러 3일 전 하이드파크 외곽에서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지만 그 경고가 변경의 행정 서류에 묻혀버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그 행정적 실패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앤드류 파커 볼스에게 있었습니다. 마이클 피트 경은 테이블 건너편을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만약 대중이 연대가 직접적인 경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전사자들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고 연대 자체도 공개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위협은 명확하고 정확했으며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은 하이드파크 폭탄 테러의 역사를 왜곡하여 앤드류의 과실을 부각시키고 그의 군사적 업적과 블루스 앤 로열 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 파케어 볼스는 행정 적체가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정부 명령에 따른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국 언론이 군사 물류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헤드라인만 내보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궁궐은 그의 인내심의 한계를 건드렸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집을 잃은 슬픔은 견딜 수 있었지만 전사한 병사들의 기억이 왕실 결혼을 둘러싼 여론전에 휘말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클럽을 나와 그린파크를 가로질러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변호사에게 전화하지도 않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이 자신의 충성심을 미끼로 삼아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조용한 이혼 절차에 협조한다면 철갑작스러운 작전의 사본은 안전한 지하실에 보관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읽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가 저항했다면 그 파일들은 정부 부처의 익명 유출을 통해 일요일 타블로이드 신문에까지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왕실은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비극을 무기화했던 것이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앤드류 파커 볼스의 군사훈련이 빛을 발했다. 1994년 군에서 최종 전역을 앞두고 개인 서류를 정리하던 중 그는 왕실 관리들이 저지른 결정적인 행정적 오류를 발견했다. 마이클 피트 경이 기병대 및 근위대 클럽 테이블 위에 아이언클레드 작전 발췌본 사본을 놓아두었고 앤드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뒷면에는 찰스가 자신의 TV 인터뷰를 승인한 바로 그날 아침 내각 사무실 컴퓨터 단말기에서 출력된 디지털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두 작전은 동일한 디지털 발신자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앤드류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사본을 근위 기병대 본부의 안전한 사물함에 보관했다. 미래의 왕을 협박할 의도는 없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었다. 국가는 웨일스 왕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의 병사들의 시신을 이용할 것임을 증명했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 명예의 모든 규칙을 어겼다. 그는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지켰지만 그 기록이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왕실이 결코 완전히 안심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왕실의 최종 승리가 단순한 부부 파탄이 아니라 냉혹한 제도적 영향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남겼다. 1996년 2월 앤드류 파케어 볼스는 군복 대신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첼시 등기소 재단에 서 있다. 로즈메리 피트먼은 그의 옆에 겨울꽃으로 만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다. 밖에는 왕실 사진 기자도 인도에 모인 군중도 없다. 혼인신고서에는 소수의 가까운 친구들만이 증인으로 서명했을 뿐이다. 아이 조용한 결혼식은 카밀라와의 이혼이 확정된 지 정확히 1년 만에 열렸습니다. 언론은 이를 나이든 독신 남성이 공개적인 결혼 파탄 후 새로운 반려자를 찾는 단순한 이야기, 즉 빠른 재기 시도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결혼식의 시기는 단순한 로맨스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이행한 것이었습니다. 1995년 10월 앤드류 파커 보울스는 터프 클럽에서 카밀라의 오빠인 마크 샨드와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마크는 가족 간의 가십을 나누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이그로브 하우스에서 온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카르스 왕세자는 앤드류 왕자와 로즈메리의 결혼이 과거처럼 언론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왕실이 카밀라를 공식 배우자로 소개하는 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앤드류 왕자가 새로운 조용한 삶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랐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에는 앤드류 왕자의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톰은 21세, 로라는 17세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왕실 정치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나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케우 샌드는 앤드류가 이혼 후 씁쓸한 독신 생활을 계속한다면 언론이 그를 찰스와 카밀라를 공격하는 도구로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앤드류가 조용히 재혼한다면 이 이야기는 잠잠해지고 그의 아이들은 왕자 측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찰스는 톰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고 로라에게 런던 미술계에서 명망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한 조건은 앤드류가 공개적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앤드류 파커 볼스는
터프 클럽 테이블에서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행복한 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전략은 궁궐 기획자들이 의도한 대로 정확히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톰 파커 볼스는 결국 왕실과의 인맥 덕분에 성공적인 음식 작가가 되었고, 찰스는 심지어 그의 대부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로라는 세영장하여 레온데온의 주요 미술관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녀의 사회적 인맥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여파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앤드류는 자신의 공적 명성을 희생하여 자녀들에게 평범한 삶을 안겨주었고, 그들이 태어난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가장 심오한 비밀은 킹 에드워드 7세 병원의 의료 기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1994년 11월 이혼 서류가 작성되기 불과 몇 주 전 앤드류 파커 볼스는 정기적인 군대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심각한 심혈관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고, 즉각적인 고위험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의 장기 예후는 매우 불확실했으며, 의사들은 그가 새천년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앤드류는 동료 장교들과 대중에게 이 진단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현실은 이혼에 대한 그의 모든 계산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카밀라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카밀라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군인 연금과 미들윅 하우스 부동산에서 발생한 막대한 미해결 부채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재정적으로 취약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이며, 당시 교회법상 이혼한 여성과 결혼할 수 없었던 왕자와의 애매한 관계에 갇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앤드류 파케오 볼스가 물러난 것은 가족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믿었고, 찰스가 카밀라의 미래에 대한 모든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물러난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놓는 부분입니다. 그는 그저 포기해버린 안일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한부 진단을 받고 죽기 전에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치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수술에서 살아남았고, 그의 선택을 부추겼던 의학적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1994년에 태어난 그는 새 천년의 시작을 목격했고, 2005년에는 윈저 길드홀에서 열린 찰스와 카밀라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하객 자격으로 예배당 좌석에 앉아 한때 자신과 이름이 같았던 여인이 미래의 왕 옆자리에 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행사를 취재하던 기자들은 그의 참석을 현대 귀족의 성숙함, 오래된 스캔들에 대한 문명적인 해결의 상징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참석이 10년 묵은 궁궐 계약의 최종 승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각자의 목적지에 무사히 인도했음을 알고 그 의식을 지켜보았다. 자녀들은 안전했고, 전처는 코널 공국의 막대한 재산으로 보호받았으며, 그의 의료 기록은 비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결혼식 하객들이 윈저 성의 피로 연장으로 향하는 동안 앤드류 파커 볼스는 홀로 차로 돌아갔다. 그는 암묵적인 합의의 모든 조항을 이행했다. 그의 생존에 얽힌 진정한 미스터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병매에 시달리게 했던 진단을 극복했지만, 궁궐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새 통치에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역할을 맡길 것임을 곧 알게 될 참이었다. 2025년 늦은 오후 앤드류 파커 볼스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대리석 복도에서 열리는 국빈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로디지아와 북아일랜드 복무 시절 받은 훈장을 비롯한 가슴의 메달들을 만지작거렸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더니 카밀라 왕비가 찰스 왕과 함께 걸어가는 중앙 통로를 향해 빠르게 카메라를 돌렸다. 진행자들은 수백만 가구의 생중계 해설을 제공하며 왕관의 모든 보석과 행렬에 참여한 모든 고위 왕족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앤드류 왕자는 레드카펫 가장자리에 서서 수많은 고위 인사들 속에 섞여 있을 뿐 과거 그의 가족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니던 카메라 렌즈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국내 대신의 공식 의전 기록에는 그가 이러한 주요 국가 행사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항상 방명록에 이름이 올라 있지만 그의 자리는 언제나 왕실 공식 구성원들보다 몇 줄 뒤에 있습니다. 그는 퇴역 준장이라는 계급과 왕실과의 오랜 인연 때문에 정중한 초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좌석 배치는 그가 여왕과 같은 TV 화면에 나오지 않도록 수학적 정확성을 기해 설계되었습니다. 궁궐 측은 그를 감시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두되 카밀라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공적인 장벽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거리는 생트에서 열린 비공개 리셉션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20년 CEO 제임스 궁에서 열린 행사에서 앤드류 왕자는 왕실 기병대 사령관 출신 자격으로 참석하여 고위 군 관계자들과 원탁에 앉았습니다. 하행사 도중 카밀라는 가해인 비서와 함께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군사 관련 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참모진은 앤드류의 의자에서 수미터 떨어진 곳으로 그녀의 동선을 외교 무관석 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이 움직임은 매끄럽고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했으며 방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앤드류가 영국 왕실과 맺은 30년 계약의 마지막 조건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앤드류 파커 볼스는 1994년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난 두 번째 부인 로즈메리보다 오래 살았다. 현재 그는 윌트셔의 한 마을에서 거의 홀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아들 톰과 딸 로라가 국왕의 의붓 자녀로서 중요한 궁궐 만찬에 참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자신은 닫힌 문 뒤에 갇혀 지낸다. 그는 1995년 당시 관계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모두 지켰습니다. 회고록을 출판하지도 않았고 인용구를 팔지도 않았으며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은 타블로이드 기사들을 바로잡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재 지위에 얽힌 진정한 미스터리는 왕립공원관리국에서 발급한 작은 파란색 신분증에 있습니다. 이 신분증은 앤드류 파커 볼스에게 하이드 파크 변경의 사유지에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특권은 30년 이상 현역에서 물러나 있는 퇴역 장교들에게는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예의나 일반적인 연금 혜택이 아닙니다. 변경 정문 보안 기록에 따르면 앤드류 왕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 통행증을 사용하며 항상 말이 마구간에 들어간 후 어두워진 뒤에 도착합니다. 그는 마구간을 걸어다니며 젊은 병사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마구 용품 보관실을 점검합니다. 궁궐 보안팀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통해 군사 기지 내에서 그의 동선을 추적하며 출입 시간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소란을 일으키거나 언론의 정보를 유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 왕위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그의 집 결혼 생활 그리고 그의 역사를 빼앗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시스템에서 멀리 떨어진 그의 이름이 여전히 본래의 무게를 지닌 유일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앤드류 파케오 볼스는 가족과 영국 왕실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집과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명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언론의 관심 대신 조용한 품위를 택했고 86세의 나이에 마침내 책상 위에 펼쳐진 가죽 표지 일기장을 바라보며 가장 깊은 왕실의 비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화면에 담기고 있다. 그는 어둠이 내린 후 마구간을 거닐며 말들을 살피고 왕실이 존속하기 위해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했던 기관에 했던
모든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가 왜 떠났느냐가 아니라 진실이 항상 그 일기장에 담겨 있었고 모든 이야기가 마침내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40년 동안 침묵을 지킬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